네, 안녕하세요. 넥스트윈콘의 장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쭤볼게. 혹시 지금 창업하신 분이 계실까요? 어, 네, 한 분, 두 분 정도 계시고 세 분 정도. 네,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고 이제 내가 좀 창업을 해도 될지 아니면 창업을 했을 때 내 인생에서 어떻게 좀 이제 좋은 점들이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해서 오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강연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연 들을 내용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창업으로 성공하기인데요. 뭐 일단은 사실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주관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하시게 될 업이 다르실 거라서 일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켜본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인사이트들 차례차례 공유드리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가 있지만 이건 좀 넘어가고 스토리로 풀게요. 제 창업 스토리로 먼저 얘기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날씨 앱을 켜고 이제 날씨를 보는데 이제 날씨 온도를 딱 보고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트를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오늘 뭐 예전에 그 어머니가 계시면 추우니까 뭐 따뜻하게 입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옷을 입었을 텐데, 그런 어머니가 없이 혼자 사니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날씨에 맞는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지? 잠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집 구석에서 이제 보니까 막 아레나 GQ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잡지 이런 데서 이제 스트릿 패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밀라노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날씨 앱이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를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날씨나 이제 환경에 맞춰서 이제 알고리즘에 맞춰서 뜰 수 있다면 날씨에 맞는 예쁜 추천을 패션 추천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비즈니스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업 아이템을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더와 웨어를 합쳐서 이제 룩소파인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처음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팀으로 시작을 했고요. 날씨에 대한 아이콘들을 쫙 예쁘게 다시 디자인을 하고 날씨와 패션을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처음부터 믹스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앱을 좀 예쁘게 뽑는 데 집중을 했죠. 왜냐하면 날씨 앱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볼 거고, 그래서 좀 예쁘고 사용성 좋은 게 좋다 생각했고, 그리고 날씨 정보도 정확해야 되니까 속된 말이지만 사실 기상청 날씨가 좀 그때 당시 자주 틀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주고 이제 애플에서 이제 그 날씨를 띄워주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API를 땡겨와서 좀 정확한 날씨를 좀 보여주고자 했죠. 어쨌든 날씨에 맞춰서 우리를 이제 스트릿 패션을 보여주는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앱스토어에 내놓고 이제 다운로드도 점점 늘어나고 이제 컨텐츠들도 심지어 이제 매거진처럼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을 때는 컨텐츠가 한 300만 뷰 정도 이제 월에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매거진스러운 형태로 좀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남자 여자 뭐 캐주얼 이런 식으로 이제 의류도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고무적인 건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부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스트릿 패션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했냐? 이때 저는 그 약간 좀 공격적이어서, 역시 대학생 팀이었으니까 우리가 포토그래퍼를 아예 고용해서 밀라노랑 파리랑 이런 데 그냥 계속 돌리면서 계속 찍겠다. 이런 실제로 한 명을 내보내서 해외로 계속 뺑뺑이를 돌렸어요. 계속 스트릿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A급 사진은 너가 그 매거진이나 이런 데 팔아도 좋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소유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저작권 문제도 해결하면서 공격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이디어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매거진인데 매거진 보고 사람들이 옷을 사지 않냐? 그러면 이 날씨를 보고 의류를 보고 이러다가 딱 저 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에 나온 옷들이나 비슷한 옷들을 좀 추천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점점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서 100개 정도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긁은 다음에 옷이랑 이제 날씨랑 이런 걸 매칭을 하고 이 옷에 나오는 옷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비슷한 옷들을 찾아주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고객들한테 딱 내밀었어요. 너가 지금 보는 이 예쁜 옷이랑 비슷한 옷들이 여기 쫙 있어. 이렇게 했더니 고객들의 반응은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히읗을 붙인 건 정말 민망해서입니다. 아시죠? 이 느낌. 정말 민망했어요. 정말 아무도 안 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 검증할 때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특히나 초기 창업자들이. 그래서 이런 게 세상에 있으면 좋을 거야라고 내놓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들 되게 많죠. 근데 어쨌든 저도 처음에 그런 문제를 한 번은 겪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상남자라면 지나간 건 난 신경 쓰지 않아 이랬을 텐데 하남자 특 지나간 거와 잘 안 된 거에 좀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좀 집착이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 왜 옷을 사지? 무슨 옷을 사지? 이 생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날씨 보고 옷 사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사람들 도대체 무슨 옷을 사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핑몰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쇼핑몰에 사람들이 체류하는 공간들 그 카테고리의 시간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쇼핑몰 하는 데서 세일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체류 시간이 전체 시간이 90%더라고요. 세일될 때만 들어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야 역시 싼 거는 못 이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그 친구랑 얘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되게 비싼 명품 사이트들도 사람들이 다 세일 카테고리에 체류하지 않을까? 그냥 비싸고 좋은 것들도 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75% 정도 되는 고객들이 대체로 90% 가까운 시간들을 세일 카테고리에서 머문다 이런 이제 통계들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가 발전을 하죠. 그러면 차라리 전 세계에 있는 세일 중인 명품들을 다 찾아주는 앱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구찌를 좋아하신다면 구찌를 검색을 하면 전 세계에서 세일하는 구찌 할인되는 건 다 찾아주는 거죠. 되게 스마트한 이제 아울렛 앱인 거죠. 그래서 하프스라는 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사실 국내 직구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커머스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하고 의류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소비자들이 빨간 가방을 찾고 싶어요. 그럼 빨간 가방을 검색을 하면 쇼핑몰에는 그 의외로 그 당시엔 어땠냐면 이 가방이 가방이다라고 정보만 써 있지 빨갛다는 정보가 안 써 있거나 아니면 빨갛다가 아니라 막 버건디 뭐 무슨 퍼플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정제어를 하면 흔히 말하는 메타 서비스 즉 이제 플랫폼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제 굉장히 예쁘게 영어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직구족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딱 만들고 나서 한 3달 정도 있다가 국내 직구족 10만 명이 우리 고객인데 이 사람들 만족시켜보자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왜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커머스들을 합쳐봤더니 대부분 그 이커머스들은 글로벌 이커머스들인데 해외에서 명품을 싸게 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쇼핑몰들은 다 미국 타겟이에요.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명품을 싸게 팝니다. 명품을 팝니다.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아두면 미국 사람이 제일 편한 거죠.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 미국 가서 서비스를 해볼까? 팀에 던졌죠. 그랬더니 팀원들이 절반은 걱정하고 절반은 우리 미국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자지만 과감하게 진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그 패션에 이제 뉴욕의 그 최고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뭐 월스트리트도 있겠지만 피프스 애비뉴라고 이제 패션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동네인데 딱 거기에 이제 공유 오피스 하나를 잡고 이제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날씨 비즈니스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션 비즈니스로 넘어오고 국내에서 또 이제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사실 제가 많이 세웠던 가정들이 이미 여러 번 틀렸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좀 유연하게 사고를 대처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하고 이제 미국까지 간 사례가 된 거죠. 자, 그때 당시 경쟁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에 리스트라는 회사는 영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000개 정도 되는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데 약간 편집샵 모델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가가 한 70명 정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몇 개를 알려주면 얘네가 기가 막히게 추천을 해줍니다. 중간에 샵스타일은 미국 회사인데요. 25,000개 정도 되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쇼핑몰들 대부분 여기다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색 있는 건 아울렛 모델. 우리는 세일되는 제품들은 진짜 다 찾아준다. 브랜드도 더 많다. 그리고 우리 또 한국인이니까 네이버 최저가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쿠폰이랑 캐시백, 기프트 카드 이런 거 다 찾아줘서 명품 할인되는 거에서 최저가까지 어떻게든 찾아준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나 샵 스타일을 써도 좋은데
여기서 500달러의 프라다의 이제 뭐 작은 카드 지갑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450달러에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유저를 10만 다운로드까지는 일단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문제가 생겼죠. 리스트라는 회사는 800억을 넘게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샵스타일이라는 회사는 일본의 라쿠텔이라는 회사가 14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시총이 이거 너무 좋다. 우리가 키워보겠다 하고 인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딱 3억 원 있었어요. 3억 원. 그 3억 원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폰트가 조금 더 크고요. 느낌표를 일부러 붙인 건 자존심 때문입니다. 꼴에 그래도 3억 원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3억 원이 있다. 우리는 이랬는데 문제는 숨만 쉬어도 1,000만 원씩 나가는 게 뉴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적 특성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 포인트는 있고 한번 이겨보고 싶다.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근데 경쟁 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네. 어떡하지? 이 생각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실리콘밸리 가서 투자를 받아보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 명의 투자자들한테 콜드메일도 보내고 만남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이제 엘리코 벨트라민이라고 구찌에서 이사하셨던 분이세요. 나와서 이제 투자사를 차렸는데 이분한테 딱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쟁사들 좀 쟁쟁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왔고 기술력 좋고 열심히 하는 팀이다. 투자해라. 이랬더니 엄청 고민하다가 아이템의 특성도 알고 차별화도 알겠고 10만까지 모은 것도 좋은데 경쟁사 솔직히 돈이 너무 많지 않냐. 너무 크고 내가 돈 줘도 이게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지. 이게 틀린 말은 없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인정하고 딱 일어나는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한국 이제 에이시안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투자해달라고 하고 오는 이제 경험이 그때 당시에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불러 세우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너 한국에서 왔다 그랬지? 그래서 맞아. 이랬는데 그럼 한국에 너네 같은 회사가 많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쪽 시장에 관심이 있어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그때 마음으로는 투자도 안 할 거면서 왜 물어봐 귀찮게. 약간 이런 마음이 됐어요. 솔직하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 기업인을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대접을 받겠죠. 그래서 좋은 일 하나 하자. 이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열변을 토했어요. 한국은 IT 기업이 진짜 많고 교육열이 높은 국가라서 앞으로 벤처 시장은 무조건 잘 될 거고 투자금도 그 당시에 4조 원 정도였거든요. 투자금도 4조 원 정도로 갑자기 확 올라왔고 스타트업 개수, 투자자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20%씩 성장하는 나라다. 너 반드시 아시아랑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진짜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만 알지 솔직히 모른다. 아시아 시장도 모르고 한국도 잘 모른다. 나는 만나본 이제 한국 이제 대표가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시장이면 우리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모여 있는 웹사이트가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의 유망 기업들이 몰려 있고 투자자들이 그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냐고. 생각해 보니까 없죠. 근데 제가 만난 이 사람은 그런 미국의 웹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엔 이런 게 있어서 이 사람 만났는데 한국엔 없네. 아쉽다.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죠. 어쨌든 그 서비스는 한국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생기면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그 만남은 뒤로 있고 사업에 집중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경영도 제가 능력도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개발자들도 사람 수도 적고 모든 면에서 열세였어요. 경영에서. 그리고 이제 직원들 눈치도 보이죠. 미국까지 패기 있게 진출을 했는데 이제 대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좀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한 달 내로 우리 피벗을 하자. 나에게 한 달을 주면 내가 유망한 아이템 하나를 찾아오겠다. 없으면 종료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딱 이제 팀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한 달에 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게 또 제가 상남자면 딱 쿨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겠는데 하남자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뒤에서 엄청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일은 집에 이제 틀어박혀서 미국에서 뜨고 있는 아이템 100개 찾아보는 거였어요. 막 찾아보고 뭐가 뜬다, 뭐가 잘 되더라 이걸 막 찾아봤어요. 100개 중에 그리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우리 팀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이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른 신규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은 5개였어요. 첫째,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둘째, 미래 가치가 크고 기술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B2C는 한번 실패를 했으니 B2B를 하자.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하자. 돈 벌 거라면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 프리랜서를 하는 게 낫다. 마지막이 그래도 돈은 많이 벌자. 지금까지 돈 안 되는 비즈니스를 좀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100개 리스트에서 계속 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50개, 20개, 10개, 5개까지 추렸고요. 5개까지 추렸을 때는 이제 페이크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태우면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쓸 니즈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5가지 기준에 충족하느냐를 굉장히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5개, 4개, 3개, 2개 하나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그 5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아이템이 없다였습니다. 자, 그때 진짜 제가 든 생각은 나는 끝났구나. 팀원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찾아와서 미래를 같이 진격을 하자, 멋있는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두느냐 아니면 마지막 사업이다 생각하고 딱 하나만 더 도전하느냐 약간 이런 고민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가지 아이템은 실패를 했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뭘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엘리코 벨트라미니를 만났던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열변을 토한 건 한국이 정말 여러분들처럼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개발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벤처 쪽에 투자도 잘 되고 정말 유망한 시장인데 왜 여기에서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없는가.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적어도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리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를 막 엄청 쫓아다니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먼저 물어봤죠. 자, 투자자들 어떻게 만나세요? 어떻게 투자 받으세요? 이랬더니 투자 받기 너무 힘들어요. 투자 기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솔직하게 막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창업을 했는데 돈 많은 투자자들 주변에 있는 채로 시작하는 비중은 거의 0.01%도 안 될 테니까요. 근데 이건 예상을 했고 벤처 투자자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총 7분을 만나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대한민국은 어차피 투자자들이 정보력과 네트워크로 다 투자가 되고 있고 잘 나가는 스타트업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찾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7분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엄청 좌절하고요. 내가 이런 걸 만들면 이 사람은 안 쓰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좀 좌절을 하고요. 4명쯤 됐을 때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왜 안 쓴다고 할까? 원래 유저 반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 대표인데 도리어 유저의 그 심리의 이면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좀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힘을 정보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스타트업 알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자자들의 강점은 판단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 토스, 카카오 이런 데 투자할 기회가 정말 많은 투자자들한테 있었는데 소수만 좋은 판단을 해서 투자에 성공을 했거든요. 정보랑 네트워크는 충분히 그들에게도 제공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심을 안고 생각을 해봤죠.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진짜 이 사람들의 페인포인트가 사실일까?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면 되게 간단한데 국내 법인은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4만 개 정도 법인이 생기고요. 투자 기관은 대략적으로 500개 넘게 생겨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들 생각을 했을 때 정보의 비대칭 시장, 스타트업은 인맥이 없고 투자는 인맥이 있다라는 정보의 비대칭 시장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리서치를 한 결과는 양쪽 다 없다였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온라인이라서 조금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자만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제 판단이었습니다. 국내 법인이 100만 개고 14만 개씩 생겨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중에 유망한 기업들 어떻게 다 찾아보고 투자자들이 엄청 똑똑하지만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스타트업도 투자자도 투자 자금도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결론은 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온라인, 디지털로 전환되겠구나.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확인을 하고 서로 투자로 이어지겠구나. 이런 결론이 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도리어 스타트업을 헌팅하듯이 하고 서로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만들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해놓으면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싫어하겠지만 나중에는
아 이거 덕분에 좋은 회사들 많이 발굴해 투자도 많이 했다 이러겠구나 이런 확신이 섰죠. 자 그래서 이제 제 기준을 다시 한번 그때 돌이켜 봤는데 문제는 5번이 탈락이라는 거였어요. 이걸 해서 어떻게 돈 벌지가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 5개 기준을 채우는 걸 찾아오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죠. 특히나 이제 4번 존경받을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조용하게 생각을 해봤죠. 나에게 있어 성공은 뭘까? 그랬더니 역시나 의미 있는 거라고 사람들 존경 속에 죽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멋진 일을 최대한 많이 해내고 존경받는 것. 그래서 가로를 넣었죠.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생각해보면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돈 벌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하지만 저는 이 미래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투자를 해주거나 같이 갈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매출을 낼 수 있겠다. 이런 가정법으로 사업을 픽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101번째 아이템인데 제가 검토한 이걸 무조건 하겠다. 내가 죽기 전 마지막 사업이다. 라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랑 직원들한테 가서 어필을 해봤습니다. 투자자들 반응 딱 이랬어요. 나라면 안 쓸 듯. 진짜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더 가관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고 막 울었어요. 진짜로 막 한 명은 막 진짜 저 따로 불러서 따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비즈니스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물어봤더니 있으면 좋긴 한데 너네가 왜 그런 걸 해? 라고 물어보더래요. 어차피 투자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시장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와 이때는 그 속된 말로 맴짓 진짜 직원들 우니까 이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거죠. 이걸 해야 되겠다 무조건 이 시장과 나의 그 비전을 일치를 시켰을 때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1번 포기하기, 2번 기존 팀원 설득하기, 3번 팀원들 내보내고 새로 시작하기. 보통 여러분들 이제 창업을 하시면요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성공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아이템에서 성공을 하시고요. 특히나 미국 벤처캐피탈 중에 한 군데는 무조건 대표가 세 번째 창업일 때부터 검토만 하는 벤처캐피탈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피벗을 하게 되는 아이템을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팀을 갈아엎습니다. 적어도 직원의 절반은 내보내고요. 아니면 팀을 새로 꾸려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기하기, 설득하기, 새로 시작하기. 하지만 포기는 제 옵션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설득이냐, 새로 시작하냐 이것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별로 없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제 결론은 나는 그래 한 남자 특이지만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밀어붙여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1억을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넣으면서 멤버들한테 그랬어요. 정리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멤버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새로 시작할 비즈니스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존경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하자. 아무도 내보내고 싶지 않고 도리어 나는 채용을 늘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대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아해 주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뢰를 안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때까지 직원들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케이를 해주고 되게 뭔지도 모르는 분야에서 뭐가 될지도 모르는 서비스를 뚝딱뚝딱 만드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느덧 3년 전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를 만나는 디지털 플랫폼이고요. 스타트업은 그 투자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는 유망 스타트업을 찾고 직접 미팅이나 아니면 IR 자료 요청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키는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키는 스타트업한테 있습니다. 스타트업한테 투자자 요청을 도리어 해야 되고 스타트업이 거절하면 못 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방식과 정반대인데 저는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을 찾아가는 이제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건 일이라고 봤어요. 투자자들 일 안 하면 어쩔 건데.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공간이면 투자자들은 도리어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키를 스타트업한테 주고 투자자 기능은 거의 만든 게 없었어요. 자, 결론은 좀 잘렸네요. 네. 그 16,000개 정도 되는 기업의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1,100개 정도 되는 투자 기관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고 IR 자료를 주고받는 요청 수는 3만여 회에 달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넥스트 유니콘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받은 이제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금액은 1,573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4,2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000억씩 정도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되면은 누적으로 1조를 찍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스토리에서 일단은 그냥 이제 중간점을 하나 찍어보자면 사실 오늘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건 똑똑하고 열정적인 창업자들, 여러분 같이 뭔가를 찾아 나서고 싶고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성공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구나라는 좀 위안점과 좀 자신감은 조금 갖게 됐고요. 가장 좋은 점은요, 사실 스타트업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인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금 문제예요. 투자 유치 어떻게 할까? 돈 어떻게 끌어올까? 이게 고민인데 저희는 스타트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스타트업이 버티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미션, 문제 해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제가 만족스러워하는 거는 스타트업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시장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사회 다방면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 지금은 약간은 다른데 앨런 머스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 하겠다라고 하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결국 전기차를 내놓고 흥행에 성공하고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이 다 전기차를 빨리 내놓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 시대를 10년 앞당긴 게 앨런 머스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문제를 혁신하면은 문제가 해결된 먼 미래가 있는데 그게 앞으로 당겨져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성장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미래를 앞당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해내면서 존경받으면서 죽고 싶은 꿈을 어느 정도 이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일단 제 개인적인 스토리인데 오늘의 주제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으로 성공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지금 하신 분들도 있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이 스토리에서 느낀 점들, 제 주변을 본 점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핵심 멘탈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쁜 것부터 보죠. 네, 창업은 대부분 실패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자영업 지표도 섞여 있겠지만 대부분 폐업을 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진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실제로 실패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 깔끔하게 사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반 대중 강연이라면은 솔직하게 창업하라는 말은 솔직하게 못 하겠어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너무 성인이 되고 이제 너무 잘하시겠지만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이 따르지는 않잖아요. 사실 저도 노력을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보상이 오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창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커리어도 쌓기 노력도 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모든 보상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도 보상이 진짜 안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지 말란 말을 하면 더 하고 싶죠. MZ세대가 굉장히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좀 팁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는 간단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대전제고요.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냐 마냐는 결론적으로 저기까지 버텼냐 안 버텼냐에 따라서 그냥 결론이 간단하게 납니다. 자, 그래서 제 주변에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좀 잘 되신 회사들, 진짜 유니콘 회사들, 회사가치 1조 넘는 회사 인정받으신 분들부터 이제 좀 잘 되시는 초기 창업자분들까지 제가 한 7명 정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이거 세 가지였습니다.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고객과 팬 그리고 투자자가 다수 존재하더라. 그리고 회사의 멤버들도 동료들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그리고 대표가 그 뭐 사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솔직하게는 있었지만 대부분 도전적이었고요. 그리고 좀 사고가 유연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부정적이신 분들도 아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이러다가 누가 좋은 의견 얘기하면 아 네 말이 맞네 내가 틀렸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고집하는 거 우기고 싶지. 근데 잘 되신 분들은 사고가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서비스 회사에 중요한 의견을 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고 그러면은 창업할 때까지 그럼 어떤 멘탈로 버텨야 되냐라고 봤을 땐 기본적으로 저는 갈망이나 결핍이 있는 게 굉장히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존경하는 롤모델이 있거나 이제 성취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는 되게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장래희망 초중고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래희망 리서치한 걸 봤는데 창업자가 순위 아예 없어요. 그리고 1위가 교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안도 다 교사 교수인데 그 남들을 가르치는 명예로운 일이고 내가 초중고를 잘하면서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이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존경할 만한 창업자들 솔직히 주변엔 잘 없으시죠. 만날 기회도 잘 없으시고.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이렇게 그 창업이 많은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2010년대에는 마크 주커버그가 뭐 페이스북 만들고 막 이제 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만들고 이랬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보고 막 동기부여 받고 이런 게 너무 흔한 일상이어서 사실 롤모델들이 2010년대에는 넘치고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창업이 굉장히 많이 됐고 지금 잘 된 회사들은 대부분 2010년도에 롤모델 갖고 많이 버틴 회사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롤모델이 있고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잘 버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장과 성공에 대한 성취욕 자체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난 진짜 100억 벌고 싶어, 1000억 벌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성취욕이 높으면 정말 잘 버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과 고객을 위해 이제 헌신하는 자세인데 이거는 약간 이런 건데 나는 그냥 돈 많이 버는데 솔직히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이 시장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또 잘 버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소셜 벤처로 빠지면은 많이 빠지시는데 이때 좀 스트레스풀한 게 이제 보통 수익 모델이 좀 적으니까 많이들 고민은 하세요. 근데 어쨌든 시장과 고객을 위해 헌신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일이 아니라 헌신이니까 굉장히 잘 버티고 잘 될 때까지 어떻게든 사업을 영위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잘된 사람들의 공통점도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질이 있는가라는 것들도 살짝 이제 검증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제 내가 창업을 해도 될까? 아니면 창업에 내가 관심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세 케이스로 나눠서 심플하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창업이 고민이라면 일단은 관심은 끊지 마세요. 근데 관심을 안 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점은 네, 존경할 만한 창업자들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그런 이번에 그 토스를 이제 서비스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그 컴페티션을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하신 팀 중에 한 분은 손정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손정희랑 이제 쿠팡의 대표님이랑 악수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유명한 사진이. 근데 그 사진에서 쿠팡 대표님 얼굴을 자기 얼굴로 바꾸고 카톡 프로필로 해놨어요. 대단하시죠? 남들이 보면 속된 말로 누구는 이랬을 거야. 아, 좀 짜친다. 아, 이게 뭐냐?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이거를 위해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좋게 보면은 아, 롤모델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한테 투자받고 한번 멋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 사람한테 생기는 겁니다. 창피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네, 뭐 이제 창업 아이템을 쫓고 막 어떤 게 뜬다더라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심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사실은 참여도 한번 해보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대학생활 하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이러지만 그 스타트업들이 공고를 낼 때 보면요. 대부분 채용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다. 네, 4학년 때 그 형 제가 지금 좋은 회사들 몇 군데를 찍어놨는데 인터뷰를 보고 싶은 한번 형 이 회사들 잘 될지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같이 봤는데 제 눈에는 이제 주차를 앱으로 이제 결제하는 회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여기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 친구가 마케터인데 여기는 마케터를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여기가 제일 재밌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제가 실제로 그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마케팅을 하면 이렇게 잘 될 거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PPT를 20장 정도 써서 대표한테 보내라. 그러면 100%너 면접 보러 오라 그런다. 그래서 실제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뽑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4학년 때 학업은 내팽겨치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카카오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직원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요지는 사실 그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고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이제 사실 창업신에서는 바닥부터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을 해야 되는 거고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원에서 100까지 가는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 일부만 경험하고 창업이 목표면 창업신에는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셔도 됩니다. 대표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를 한 단계 진보시키겠다라는 의견을 주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잘 될 회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재밌어 보이고 헌신하고 싶은 회사에 무조건 한번 들이대 보십시오. 이거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비밀이지만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던 건데 전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이라 뻥치고 KT에서 인턴한 적 있어요. 약간 사과 보였나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인데 그 사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앱도 만들고 싶고 웹도 만들고 이런 생각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노코드 툴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뭐 카카오톡 채널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가짜 서비스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이러면서 사업성 검증할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게 한국이랑 미국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한국 창업자들 진짜 똑똑한 게 예전에는 내가 창업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지 이러면 8개월, 10개월 앱을 만들었거든요. 요즘은 앱을 아예 안 만들어요. 처음에. 그냥 카카오톡 채널 만들고 고객들이 있는지 보고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뭘 해드려요 이러는데 다 몸으로 뛰면서 체크해 봅니다. 가짜로 만들고 사업성 검증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엑설런트에 가서 돈 주세요. 저 이렇게 빌드업했습니다. 너무 멋있다. 투자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너무 잘해요. 요즘 한국이. 그래서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학생 창업팀이면 이 과정을 사실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해본 창업자나 엑설런트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진짜 요새는 자본 정말 많이 필요 없어요. 개발자도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적어도. 그래서 관심과 참여와 준비라는 타이틀 하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러분들께 그래도 내가 좀 창업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그래도 안 끝나실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고 갈 건데 그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추상적이고 없거든요.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건물주요. 건물주 되면 뭐 할 건데요? 저는 100억이요. 100억 벌면 뭐 할 건데요? 이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진짜 빠르게 끌어낼 수 있고 사업할지 말지 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눈을 한 번씩 다 감아 보시겠어요? 주무시면 안 돼요. 자, 눈을 잠깐 감아 주셨죠?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달 후에. 자, 그럼 한 달 동안 뭐 해야 될까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할까요? 가족과 시간 보내고 못 가본 여행 가고 댕댕이도 산책도 더 시켜주고 남친 여친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시겠죠? 그리고 그걸 위한 시간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바꿔볼게요. 10년 후에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0년 후에 죽는데 지금 한 달 내로 죽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봤어요. 돈도 펑펑 써봤고 친구도 다 만나봤고 가족이랑 시간도 쓸 만큼 다 써봤고 댕댕이랑 산책은 미친 듯이 했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원하는 걸. 여행도 다 갔어요.
자,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인생을 혹시 살고 싶으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안 떠오르실 텐데, 자,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혹시나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시간이 비는데, 아, 내가 그러면 보통 이 생각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되게 막연한 추상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화면처럼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연한데, 아, 내가 뭔가를 그러면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고, 그런데 뭔가를 해내면서 가슴도 뛰고, 그리고 성장도 하고, 내가 능력도 갖추고, 사회에서 뭔가도 하고 싶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생,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연한 기분이 든다면 사실 그 막연함을 현실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가 남아있다 내 인생에서라고 생각하시면 창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아, 내가 창업을 해볼 걸, 사업을 해볼 걸, 이런 식으로요. 네, 사실 대학생 시즌이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제 경영자 중 한 명인 피터 드러커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러분들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미래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불안하시겠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손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잠깐 눈 감고 뜨셨을 때 뭔가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도 뭔가 남아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은 창업을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뛰어난 창업팀에 무조건 들이대서 한번 가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막연했던 감정들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도 못할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딱 만났을 때 저는 창업을 했어요. 아니면 그런 창업팀에 들어가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이 시간이 너무나 성공적인 하루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